비교하는 뇌. 1996년에 대학에 입학한 나는 마치 작은 연못에서 벗어나서 아주 큰 연못으로 뛰어든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유타주 오그 던 위치에 한 외부 주립대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북쪽에 있는 와사치 산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1889년 설립된 외부 주립대는 매년 온 세상으로부터 2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한 이라면 누구나 외부 주립대학교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4년제 교육 과정의 평균 합격률은 12% 정도였다. 내가 입학할 당시 평균 수업료는 $6,000 정도. 나의 대학 생활은 야간 대학으로 시작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기에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썩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편입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건덕지게 밀어붙였다. 심리학, 역사, 영문학과 최전 교수님은 언제나 나의 글솜씨를 칭찬해 주었다. 이건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칭찬을 받아서 부풀어 오른 나는 학부 졸업을 마칠 무렵이 되자 내가 진심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정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운데 나는 정신없이 삶의 처전을 옮겨야만 했다. 우리 가족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모텔에서 잘 수는 없는 터라 가끔은 이삿짐을 실은 차에서 잠을 잤다. 매사추세츠 고속도로 이용료는 $1.5는 수표로 결정했는데 물론 그 시점에 내 통장에는 그만큼의 돈도 없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내 주머니에는 말 그대로 몇십 센트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보스턴 사람들이 차를 정말 험악하게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사 온 지 며칠도 안 되지 않아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덕분에 우리 차는 박살이 났고 3살 먹은 내 아들은 대퇴골 골절을 상한당했다. 집을 잡고 있던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생인 나에게는 돈도 친구도 없었고 대신 소리 지르며 우는 두 아이가 있었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신경이 온통 바싹 곤두서 있었다. 잘 차려입은 학생들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고색 창연한 벽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임포스터 신드롬의 최악의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스스로가 사기꾼처럼 느껴졌다는 소리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글쎄, 적어도 나는 글을 잘 쓰니까. 대학원에서 처음 들은 수업 중에서 하나는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 중에서 한 분이 직접 가르치고 있었다. 인지와 상징적인 발달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수업을 듣는 3주간에 걸쳐서 엄청난 양의 조사를 하고 원고를 써냈다. 과제 제출이 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과제를 내밀었다. 내가 잘 썼으리라는 확신을 품고 교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채점이 끝나고 과제를 돌려받은 나는 충격의 실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C+는 점수가 매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장의 제일 아래 부분에는 교수님의 손으로 걸려 쓴 총병이 있었다. 이 결과물을 놓고 학생이 지금 수업에 맞는 글쓰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강의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다. 내 자존감은 박살이 나고 말았다. 내가 스스로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 하나의 진행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곱씹 자니 수치심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갔다. 나는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글쓰기 가위를 받기로 했다. 마치 15세 소녀 같은 인상의 학부생 글쓰기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선생님이 내가 쓰는 글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결국 그 학기가 끝날 무렵 나는 나 스스로를 회복했다. 바로 그 교수의 수업에서 A를 받아낸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진실을 배울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나는 글을 잘 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누구와 비교하는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외부 조립 대의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다작을 하는 학생이었고 내가 쓰는 의의와 만들어내는 문장은 그 학교의 교수님들의 눈에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하버드에 오니 나는 평균 이하의 학생이었다. 나는 중학생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뛰어난 농구 선수일 수 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들과는 애초에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챔피언 뛰기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대학생 시절 선수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아버지에 비하면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어머니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현실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인의 수준과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인지 부자라는 개념을 창안해 낸 레온 페스팅거는 1940년대 말 우리가 스스로를 타인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연구하면서 본인의 학문 경력을 시작했다. 페스팅거는 우리가 의견이 옳은지 아닌지 따져보고자 하는 충동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다른 이들과 상대적 비교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페스팅거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잣대를 찾고자 하지만 그런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책을 도입한다.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물을 우리의 발 크기와 견주거나 우리의 받는 느낌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인상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파악한다. 이러한 자체의 평가는 우리의 행동과 세계 이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스스로 남과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마치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 같은 경우다. 하지만 타인과의 비교는 신경학적인 차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우리의 dun이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 후 그 결과의 기반을 두고 보상을 내놓도록 만들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예측 작용 역시 타인과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의 일정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조건 실건 우리보다 더 낫거나 열등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비교의 기폭제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완전히 무의식적이지만 우리의 처론 방식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비교 본능은 특히 보상과 처벌의 신호에 민감하게 만든다. 바로 그 점이 우리를 푹 위험하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곤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의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쏟아지는 것이다. 가령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들은 이런 보상 기제를 활용한다. 그래서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좋아요 숫자를 헤아리며 따봉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모두 도파민 중독자인 셈이다. 반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dun이는 우리를 물리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때 똑같은 성분의 마약성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여기서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하면 어둠에 잡아먹힐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기분을 느끼고자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거나 심지어 상처 입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공격, 반응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존재들보다도 스스로를 더 위에 놓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다. 이는 단지 우울감을 충족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신경보상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도박에서 돈을 따거나 경기에서 이긴 것 같은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상대적인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 질문을 여러 개 제시했던 질문지를 하나 살펴보자. 당신의 연소득은 $50,000이며 다른 이들은 $25,000을 번다. 당신의 연소득은 $100,000이며 다른 이들은 $200,000을 번다. 물가는 현재 물가와 동일하다.
A와 B 두 나라의 물가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는 그 구매력 차이로 이어진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는가? 당신의 답이 A라면 여러분은 56%의 다수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B를 택한다면 당신이 버는 돈의 총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A를 택할 경우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우월감을 심지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적인 공감에 대한 생물학적인 편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편향에는 큰 비극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남보다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본능은 그런 최악의 이기적인 성향에 군부를 지핀다. 어린던 존슨 대통령은 남부 출신으로 특히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악한 잠재력을 잘 알고 그 적용 방식까지도 깨고 있었다. 1963년 당시 존슨 밑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었던 빌 마이어스의 회고를 살펴보자. 우리는 테네시에 있었다. 모터케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존슨은 흉측한 인종차별 문구가 도로 표지판에 못을 걸리는 것을 발견했다. 지역의 고관 대적들이 모여서 버번 위스키와 물을 쓰고 마셔가며 마지막 병을 비우고 털고 일어나려던 늦은 밤, 존슨은 그 표지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인종차별의 바닥에 깔린 게 뭔지 알고 싶나? 네가 말해주지. 밑바닥에 있는 백인들한테는 단지 본인이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훌륭한 흑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그 백인들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호주머니를 털어가도 알아채지 못한다네. 빌어먹을. 알겠나? 사람들한테 얕잡아 볼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친단 말이야.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우리 각각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추상적인 집단과 견준다. 집단 척각이 우리를 쉽게도 꾹꾹 삼켜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다뤘던 음식 선호도 실험을 떠올려보자.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맞춰서 본인의 선호도를 바꾸고 있었다. 기억하는가? 2015년 그 실험을 진행했던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의해서 설명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의견이 일치할 때 뇌에서 신호가 발생하며 생물학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의 신경체계는 주변인들과 의견을 조율해낼 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심지어 그 보상은 그러한 의견 일치가 그저 상상에 불과할지라도 제공된다. 너무도 큰 보상이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자기이익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자리에 모여 앉은 모든 사람들이 으깬 선물을 한 스쿱씩 크게 떠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선무 특유의 씁쓸한 맛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사회적인 화합의 신경 보상은 입에서 느껴지는 쓴맛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큰 집단 또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관점이나 행동을 바꾼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 그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인 인정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선조들에게 사회적인 인정은 개인 단위이건 부족 단위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 혹은 그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계속 집단과 비교해 본 후에 스스로가 잘 맞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보상 반응을 얻는다. 기속 집단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의 뇌에는 오류 신호가 발생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준거 집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심지어 상식이나 확인 가능한 사실마저 뒤엎어버릴 수 있다. 가령 말라리아가 흔히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잘 때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모기장을 쳐놓고 자는 것은 멀리의 확산을 막는 경험적으로 증명된 좋은 해법이다. 그래서 해법이다. 자, 그래서 증거 집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심지어 상식이나 확인 가능한 사실마저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 가령 말라리아가 흔히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잘 때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모기장을 쳐놓고 자는 것은 말라리아 확산을 막는 경험적으로 증명된 좋은 해법이다. 그래서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공짜로 모기장을 나눠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그런 곳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이 모기장을 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우간다의 교회 지역의 80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기장을 쓸지 아닐지는 그들의 집단적인 합의에 따른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다들 모기장을 치고 잔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기장을 치고 잘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게다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은 전혀 모기장을 쓰지 않는다고 믿고 있던 이들이 자사 대상자 중에서 무려 23%의 선대에 달하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연구 대상자 중에서 3분의 1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모기장 사용의 규범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확신을 품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모기장을 5장에서 사회적 규범을 따라서 제이싱 코스트 내가 볼 때 우리 모두는 거의 유령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초대받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만 아니다. 죽은 이념과 생명 없는 낡은 믿음들 그 온갖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붙어 다니며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낼 수 없다. 헨릭 입센. (1986년 6월) 어느 따스한 저녁에 나는 포크 뒷면으로 완두콩을 떼어서 떠서 먹는 법을 배웠다. 대체 이 식사 예절이라는 것을 왜 숙달해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인근 농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교회 체육관에 마련된 매년 한 번씩 통과거리처럼 치러지는 에티켓 디너 자리였다. 일요일에 교회 갈 때는 가장 불편한 옷으로 차려입은 우리 어린이들은 음식을 썰고 씹는 보다 나은 방법을 배워나갈 참이었다. 물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말이다. 체육관은 일종의 가짜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얀색 식탁보를 덮은 둥근 테이블 6개 위에 테이블 가운데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다. 식탁에는 진짜는 아니어도 장식용 깔리가 손님 한 사람마다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도 2종이나 준비되어 있었으며 식당으로 쓰이던 체육관의 농구 골대 바로 아래에는 그날 저녁에 강사 역할을 하실 여성분이 서 계셨다. 그분 이름은 존스 여사라고 부르도록 하자 존스 여사는 우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올라섰다. 밝은 꽃무늬의 드레스를 입은 존스 여사는 아이들이 시시덕거리는 테이블들을 두루 둘러보고 있었다. 첫 코스는 토마토 수프와 작은 버터 조각을 곁들인 디너빵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멋진 아가씨들은 서빙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메뉴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 무렵 애들이 그렇게나 또한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디너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든가 내 손등을 찰싹 때린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식사 준비가 끝날 때까지 먹으면 안 되죠. 마치 짜처럼 생긴 뭔가를 명랑하게 휘두르면서 내 뒤에 있던 아가씨가 나를 꼬집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고리가 빛나는 얼굴이 붉어지채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존스 여사가 입을 뗐다. 자,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가장 큰 스푼을 잡으세요. 연필을 잡을 때처럼 쥐어야 해요. 우리는 그 말대로 따랐다. 스푼을 손가락으로 들 때에는 몸에서 바깥으로 수저를 밀면서 떠야 해요. 이렇게 말이죠. 존스 여사는 섬세한 몸놀림으로 시범을 보였다. 스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뜨지 말아요. 넘칠 수도 있으니까 스푼의 옆면으로 스프를 먹는 거랍니다. 후루룩거리면 안 되고요. 스프 먹기 과제가 성공되어 마무리된 후에 다음에는 작은 핑크색 접시에 담겨온 샐러드 차리였다. 이번에는 내가 앉은 테이블에서 나와 마주보고 있던 여자애가 손등을 맞았다. 음식을 포크로 쑤시지 마세요. 음식을 날려주던 분이 불현듯 혼을 내고 있었다. 한 번에 조금씩 떠서 한 입에 넣는 겁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모두 삼켜야지. 다 먹지 않고 또 포크질을 하면 안 돼요. 목이 마르던 나는 포도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와인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잔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나이프 뒤편에 이라는 그 사실을 단단히 열 수 있게 되었다. 왼손잡이였던 나는 자연스럽게 내 왼쪽에 있던 옆 사람의 잔에 담긴 주스를 마셨다. 혼났다는 이야기다. 다 내 잘못이었다. 치킨, 메시드 포테이토, 완두콩으로 구성된 메인 메뉴가 나올 차례였다. 정작 메인 메뉴는 닭고기 없이 시작이 됐다. 닭을 먹기에 앞서서 우선 식사 메뉴에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입을 벌리지 않고 씹어야 하며 식탁에 팔꿈치를 기대서도 안 됐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나는 체육관 벽에 걸린 농구 시험용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얼마나 끔찍한 시간 낭비인가. 곧 메인 메뉴가 도착했다. 한 번에 한 조각씩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먹도록 하세요. 존스 여사의 지도가 이어졌다. 완두콩을 먹을 때는 포크를 왼손에 쥐고 나이프를 오른손에 쥔 다음에 나이프를 이용해서 완두콩을 포크 뒷면에 얹어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잘 안 될 것 같았고 역시나 고생을 좀 했지만 결국은 완두콩을 살짝 지지개서 포크 뒷면에 안착시키는 법을 배우고야 말았다. 메시드 포테이토를 일종의 접착제처럼 쓰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역시 나는 천재야. 교회 체육관에서 단체로 식사 예절을 배운 그날 밤 떠올려본다. 그 자리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 냅킨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닷은 식기는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먹고 있지 않을 때는 내 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두 정해진 답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내 머릿속에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도대체 왜 20세기 미국의 농촌 지역에 살고 소년 소녀들이 이 한심한 테이블 매너를 배우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격식을 갖춰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와도 무관하고 심지어 미국 문화의 예절과도 거리가 멀다. 대체 왜 이런 걸 배우는 걸까? 아득한 먼 옛날 식기류가 등장하기 전에 인류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많은 이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예절을 받은 일이다. 하지만 식기가 발명된 후에 인류의 일부는 머지않아 나이프를 사용해서 썰고 포크로 찍으며 음식을 먹게 되었다. 포크는 중동 지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10세기 무렵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유럽에 도착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다. 앙리 2세와 결혼하기 위해서 1533년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에 도착했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포크 전도사처럼 활약했다. 1560년대에 그는 프랑스 전역을 돌며 대대적인 규모로 열린 축제를 벌이며 사람들에게 공짜 대접을 했다. 카트린의 식탁에 깔아놓은 세련되고 얄쌍한 포크는 프랑스 전역에서 약간의 비웃음을 샀지만 공개적으로 시연을 보였던 카트린의 대범함으로 인해 특이한 식사법은 곧 확산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의 몸가짐은 그 후로 올바른 이들과 글러먹은 차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왔다. 오늘까지 나와있는 식사 예절을 살펴보자 우리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의례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식사 예절은 개인적인 차원의 위생, 음식의 조리나 서빙, 맛과 풍미를 얻기 위해서 행위 등과 전혀 상관이 없다. 에밀리 포스트닷컴에 실린 한 편의 글이 이런 맥락을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잠재적인 실수와 망신의 지뢰밭을 뚫고 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 동료 상사 혹은 고객과 같이 식사를 할 계획이라면 식탁 예절을 완전히 장착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완두콩을 굳이 포크의 뒷면에 얹어서 먹어야 하는 걸까? 영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완두콩을 포크 뒷면으로 으깨서 먹는다. 포크의 오목한 부분으로 혹은 스푼으로 떠서 먹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누군가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완두콩을 포크로 떠서 먹는다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와 파엘라, 브리토처럼 완두콩보다 훨씬 더 먹기 까다로운 음식들이 잔뜩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타주 후보에 살던 어린 시절의 토드 로즈는 마치 영국 여왕께서 친히 그 마을에 방문하기로 한 양 그 망할 놈의 완두콩 먹는 법을 고통스럽게 배워야만 했다.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인 힘. 포크 뒷면으로 완두콩을 먹어야 한다는 이 저음한 명령은 모든 것 진실을 바닥에 깔고 있다. 왕소의 물고기에 대한 농담을 통해 그 진실에 다가가 보자.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을 때 그 옆으로 늙은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꼬마들, 좋은 아침이야. 오늘 물이 좀 어때? 그 늙은 물고기가 사라지자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물고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대체 물이라는 게 뭐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대체로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형태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또래 집단의 동조 압력처럼 공공연한 형태의 무언가라든가 혹은 TV 광고처럼 우격 다짐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무언가를 연상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인 교범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상대할 때 어찌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 묵시적인 또 집단적인 합의의 총체인 사회적인 교범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규칙에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인 규범은 실로 의문을 던져야 할 대상이다. 사회적인 규범이야말로 집단 착각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서로를 모방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집단에 속하기를 가능하며 다수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힘에 떠밀려서 우리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춘 규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는 회백색 내세포의 작용에 끌려 태어날 때부터 가족, 친구, 부족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를 집단을 묶어주는 사회적인 규범은 그보다도 훨씬 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암흑 물질과도 같아. 사회적인 규범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어떻게 살지 등등등등을 통해서 한번 눈을 뜨면 모든 것에 깔린 사회의 규범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가령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다. 실은 그 사람이 잘 지내든 또 궁금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인사를 나눈다. 우리는 상대와 눈을 맞추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식당에서 저기요라고 부르고 팁을 주고 또 이렇게 입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에 손을 쓰스리며 또 파티에 초대받으면 살짝 늦어서 주목을 받으려 든다. 장례식장에서 그 옷이 검정색이기만 하다면 아무 색깔 옷이나 입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대로 결혼식장에 가는 여성은 본인이 신부가 된 다음에야 절대 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싶은가?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에 들어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텅 빈 극장에서 굳이 다른 사람의 옆자리를 찾아가 앉는 건 또 어떤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화장실 소변기에 다른 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 옆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게 그렇다. 그 기본과 목적은 종종 부유하게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신의 말씀인 양 맹족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규범은 언제나 자의적인 규칙일 뿐이다. 마치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어느 날 그리하라고 선언하여 만들어진 식탁 예절처럼 먼 옛날 어떤 높으신 분이 한마디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범은 이렇듯이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기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극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국인들은 남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지 않는다. 예로부터 가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그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는 이유에서다. 브라질의 야노마미 부족은 가족이 죽으면 그 영혼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유족들은 시신을 화장한 후에 유골을 빻아서 바나나와 비슷하게 생긴 플랜테인이라는 과일과 섞어서 스프를 만들고 함께 나눠 마신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유족들은 망자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건배할 때 무조건 와인으로만 한다. 만약 물잔을 들고 건배한다면 모임이나 심지어 식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각 문화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규범은 세계의 일반적인 범죄로 구분이 된다. 협조 규범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이 그리고 또 교통신호를 떠올려 보듯이 그렇다. 또 다른 범죄의 규범은 부족을 향한 소속과 관련된 것이다. 누군가가 특정 집단의 구성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능 수행하는 규범이다. 우리가 일할 때 입는 옷,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 또 이런 기소 규범이다. 매너. 이렇게. 하지만 집단 착각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규범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범죄이기도 한 그것을 나는 개자식이 아닙니다. 규범이라고 부른다. 이런 규범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한다. 일단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공정함이나 상호 의존성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집단의 복리를 기획하는 것이다. 나는 개자식이 아닙니다. 규범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은 대체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영국 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줄 서는 방식을 살펴보자. 맨 앞에 선 사람이 본인의 자리를 주장하면 그 뒤로 사람들의 예의 바르고 질서 있는 태도로 그를 따라서 줄 선다. 그냥 우르르 몰려있거나 새치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고 불공정한 일로 여긴다. 영국의 역사와 사회를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이런 질서기의 간섭은 19세기 초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등등등. 이와 같이 나는 개자식이 아닙니다. 라는 규범을 어기면 주변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씨는 대단히 목적 지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평소라면 $3,000에 파는 최고급 75인치 평면 TV를 울마트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수 고객에만 $1,300에 팔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던트라 주차장에서도 다 얼마 전 자리를 찾아내어서 그곳에 차를 대놓았다. 미씨가 이 할인 전쟁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TV 판매장으로 달리가 줄을 서기 위해서 울마트 매장 전체의 평면들을 그려놓고 최적의 동선을 찾았다는 사진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씨는 그 거대한 LED TV를 손에 넣어 본인 거실에 가져다 놓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울마트에서 갖다 놓은 TV가 몇 대인지 내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10번째로 줄을 섰어. 그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 훗날 미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여서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되기 1시간 전쯤이었는데 그 남자가 줄 앞으로 쭉 가더니 자기 친구 옆에 가서 그냥 새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갑자기 11번째가 되어서 완전 화가 났지. 대체 그 인간은 뭐 하는 작자일까? 정말 이제 역겨운 일이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 대기 규범 위반자를 향해서 격분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작자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당장에 줄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끌어내겠다라고 소리를 쳐댔지. 조금만 더 그러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남자는 포기하고 빠졌어. 미신의 새치기 하는 사람을 두고 역겹다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우리에게는 신경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령 벌레가 잔뜩 파먹은 사과를 한 입 병으로 먹었을 때라거나 길가에서 똥을 누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놀랍게도 우리 몸의 반응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역겨운 장면을 보았을 때와 누군가 새치기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 은혜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혐오라는 자연적인 반응이다. 자신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인 것이다. 역겹다. 해서 독자 여러분을 fMRI에 높여놓고 누군가 셋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뇌에는 마치 브로드웨이처럼 환하게 불이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개자식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마치 썩어서 냄새나는 고기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규범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기름칠을 주고 협동을 증진시킨다. 사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규범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다. 사회적인 규범을 갈망하고 있다. 예, 그래요. 자.